안녕하세요. 오대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사랑의 묘약이라는 작품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주로 남녀 간의 부부 생활과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오스트리아 작가 아르투어 슈니즐러입니다. 작가에 대한 글은 설명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1932년에 발표된 유산 상속권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에밀은 빈의 한 카페에 앉아 아네테라는 유부녀와의 정사를 달콤하게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유산 상속권 아르투어 슈니즐러. 타오르는 듯한 정념에 빠져 있던 순간이었다. 그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달콤하게 밀려 들어왔다. 그는 임페리얼 카페 앞에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두침침한 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로 식탁들을 내어놓았던 것이다. 길거리 위에는 오후의 햇볕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 하바나 시가를 피웠고 그리고 안네테를 생각했다. 그래, 안네테. 그는 그녀의 커다란 갈색 눈과 검은 머리칼을 생각했다. 그녀는 여름이면 머리를 뒤로 따 올리고 다녔다. 그는 그 시골집을 생각했다. 비엔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매우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이었고 바로 그곳에 안네테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때에 따라서는 세 번씩 그 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렸고 그러면 달콤한 입술로 수천 번의 키스를 거칠게 퍼부으며 안네테가 자신을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던 안네테의 남편을 생각하였다. 어쩌다가 일요일에 비엔나 근처에 그 집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는 식탁가의 안락 의자에 기대 앉아 반쯤 감은 눈으로 담배를 손 안에서 천천히 돌려가며 피우곤 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던 때를 생각하였다. 안네테와 그녀의 남편은 커피가 놓여있는 작은 탁자 곁에 앉았고 그녀가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 홀짝거리는 동안에 그녀의 눈은 에미를 향해 이글거리며 타올랐다. 바로 그 순간 그 남자의 손에서 담배가 뚝 떨어졌다. 그는 잠이 든 것이다. 안네테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발끝으로 걸어서 정원으로 난 문을 향해 급히 가더니 에밀에게 눈짓을 했다. 그녀가 앞장서서 서둘러 가는 동안에 에밀은 그녀의 뒤를 느릿느릿 쫓아갔다. 커다란 두 개의 나무 사이에 매달아 놓은 그물 침대. 그 위에 그녀는 누웠다. 욕정에 가득 찬 입술과 축축하게 젖은 눈빛을 하고서 그녀는 에밀에게 키스를 하였고 급기야는 그의 뺨을 깨물었다. 그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방에서 잠이 든 그 남자를 생각해냈다. 그녀는 그의 생각을 알아차린 듯 했다. 그 사람은 깨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웃고는 에밀의 머리를 양손으로 싸서 가슴에 안고 그의 머리칼 위로 뜨거운 입김을 내뿜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3일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이후로 에밀은 비엔나 근처의 그 집에 나가지 않았다. 에밀은 어찌된 영문인지 생각해 보았다. 왜 그녀가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집에 가보면
편지가 하나 와 있을 거야. 매번 보냈던 편지들처럼 단 두 마디 말만 쓰여져 있겠지. 오늘 저녁. 그러면 나는 마차를 집어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녀가 나를 향해 다가오겠지. 그러면 우리는 숲속의 길로 접어드는 거야. 요 며칠 전처럼 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그녀가 보여줄지도 모르지. 그녀는 편지를 꼬깃꼬깃 접어 거기에 입을 맞추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가 젖가슴 속에 보관하여 두곤 했지. 에밀이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키가 훤칠하게 큰 어떤 남자가 검정색 옷을 입고 길 건너편 쪽에서 카페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남자는 에밀이 앉아있는 탁자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안네테의 남편이었다. 여름이면 2번 또는 3번가량 그는 이곳 임페리얼 카페로 와서 신문도 읽고 다시 가버리곤 했었다. 그 남자는 에밀의 탁자를 향해 정중하지만 얼음같이 차가운 인사를 건네더니 권하지 않았는데도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에밀은 가슴이 약간 조여드는 것을 느꼈고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의 검정색 양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토를 달았다. 화창한 여름날엔 어울리지 않게 입으셨군요. 그 신사는 이 말에 개의치 않고 단지 짧게 말했다. 당신의 편지를 읽었소이다. 에밀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예감이 떠올랐다. 그러나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선생께 편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 에밀은 자신의 대답이 유치하면서도 비참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그 남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제 아내에게 보낸 당신의 편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밀은 그의 말을 무시하듯 어깨를 한번 으쓱하였다. 그리고 말을 꺼낼 수 없을 만큼 모욕당한 사람의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거의 동시에 그 남자의 시선이 그와 마주쳤다. 소름 끼칠 정도로 진지하면서도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듯한 시선이었다. 에밀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단지 한마디 말을 입 밖에 내놓았다. 왜죠? 왜 제가 그 편지들을 읽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거야 매우 간단하지요. 제가 그 편지들을 상속받았습니다. 에밀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주 침착하게 그 남자는 말을 계속하였다. 안네테는 어제 죽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심장마비랍니다. 왜 죽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관심 없는 일이겠죠. 그녀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때 그녀의 옷을 풀어주었고 속옷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편지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신도 이해하시겠지요? 제가 그 편지들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제 유산 상속권을 즉각 행사하였다는 걸 말입니다. 2분 후에 당신이 안네테의 전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밀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 화창한 여름날 햇볕이 내리비치는 거리, 그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하얀 광채를 보았다. 그의 눈을 비추는 아프게 만드는 광채, 그리고 검정색 양복을 걸쳐 입은 그 남자는 꿈쩍달싹도 하지 않고
그 광채의 한가운데만 앉아 있었다. 에밀은 상을 당했을 때 꼽는 리본이 그의 모자에 달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자신도 이렇게 생긴 리본을 모자에 한번 매달아야겠다는 괴로운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선생께서 제 말에 대꾸하신다는 것이 쓸데없는 군더더기라는 것을 아시니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선생께서 길게 말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여기 온 최종적인 이유를 선생께 설명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맺고 모자를 벗어 들더니 손으로 이마와 눈을 쓸어내렸다. 저는 언제라도 선생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밀은 억양 없이 그러나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제가 바라는 건 그 무엇이 아니라 호라비가 된 그 남자는 말했다. 단지 제가 할 일은 그처럼 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이번 사안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일 정오에 안네트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모레 아침 에밀은 이렇게 말하면서 각별하게 정중한 얼굴빛을 지었다. 옆 탁자에 몇몇 신사들이 두 사람을 건너다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좀 늦은 것 같군요. 제가 선생께 알려드려야 할 것은 저의 아니 죽은 그 여자를 땅속에 묻을 그 시간에도 두 남자가 그녀의 무덤가에서 눈물 지을 기회를 갖게 된다면 제 윤리적인 감정이 모욕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선생께서도 이를 통찰하시겠죠? 물론이죠. 에밀은 대답했다. 그는 그동안에 자신의 예전 몸가짐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선생께서만 괜찮으시다면 에밀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우리는 이 순간부터 기타의 일들을 다른 분들께 맡겨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에 관한 문제라면 그건 제 스스로가 알아서 에밀이 말했다. 우리의 결투에서 의사 따윈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호라비가 된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하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제서야 그 남자의 이마에서 커다란 땀방울이 흘러내려 콧수염으로 들어가는 것이 에밀의 눈에 띄었다. 그가 다시 모자를 쓰는 동안에 몇 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선생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 측에서 참석하는 입회인들이 저녁 8시 정각에 저희 집에서 선생 측의 입회인들이 방문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이를 선생 측의 입회인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에밀도 역시 같이 일어섰다. 그 남자는 인사를 하고 자로 잰 듯한 걸음걸이로 길 건너편으로 사라졌다. 에밀은 허리를 약간 숙여 답례를 하고 다시 제자리에 앉아서 기계적으로 손을 뻗어 커피잔을 잡았다. 커피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셨고 아직까지도 커피가 따뜻한 것에 놀랐다. 그리고 다시금 시가에 새롭게 불을 붙이려고 했다. 그러나 시가는 그때까지도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쿵쿵 뛰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부끄러웠다. 이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입회인들을 찾아 나설 작정이었다. 제8기병대 소속의 회이노 소이와 의사 빌러를 에밀은 마음속으로 결투 입회인으로 선정해 놓았다.
그는 종업원에게 커피값을 아직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 문득 생각났다. 내일, 에밀은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다. 그 순간 내일이란 시간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에밀은 그 남자가 권총을 손에 들고 자신을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누가 먼저 쏘게 될까? 엉뚱하게도 어떤 코믹 잡지에서 본 그림 하나가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그림에는 두 사람의 결투자가 권총을 손에 들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총에 맞아서 땅 위에 큰 대자로 고꾸라져 있는 광경이 그려져 있었다. 에밀은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풍자의 의미를 골똘히 생각해 보고자 하였으나 허사였다. 아까부터 옆 탁자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안 홀로 들어가면서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래, 우리 당구 한 게임 하자. 자네에게 10개를 잡아주고 쳐주지. 오늘 같은 날에도 당구를 칠 수 있을까? 에밀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종업원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마도 에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불러 세웠던 모양이었다. 그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일어났다. 의사 필러씨 말이야. 그분을 보게 되면 나를 기다리라고 전해주게. 그리고 회의너 소유에게도 마찬가지고. 에밀은 이렇게 말하고서 시가를 길가에 내던져 버렸다. 더 이상 맛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길 위로 걸어 나갔다. 길 위를 포장해 놓은 돌들이 딱딱하였고 그의 발은 아팠다. 쌍두마차를 타고 극장 여배우 한 사람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깐 동안 멈춰 서야만 하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리따운 이 여자에게 홀려 그녀의 몸매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이제서야 에밀의 생각 속에 안네테가 그 다음날 안네테의 남자들 중 오로지 한 사람만이 그녀의 무덤가에 섰다.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그 남자, 안네테의 남편이. 또 다른 안네테의 남자는 총알에 가슴을 관통당하고 관 위에 뉘어져 있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길게 자란 부드러운 풀밭 속으로 꼬꾸라져 버렸다. 그리고 제8기병대 소속의 소인은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될 거야. 에밀의 친구인 소인은 바로 그날 저녁 카페에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죽은 그 친구와 커튼을 내려 창문을 가린 쌍두마차를 타고 비엔나로 돌아와야만 했을 때 말이야. 다른 교통수단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 그의 셔츠에 묻은 피는 말라 비틀어졌고 나는 그 친구의 머리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만 했었어. 머리가 앞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말이야. 모든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들에게는 가스 등 불빛만이 우물하게 타고 있는 것 같았고 코냑도 예전처럼 가슴 속에 불을 지피지 못하는 것만 같았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승합마차의 말 방울 소리도 힘겹고 슬프게 울려 퍼졌다. 어떠셨나요? 소설의 주인공 에밀은 커피를 즐기며 그녀의 남편을 멋지게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난 남편은 그의 삶을 그 순간부터 송두리째 바꿔버리죠. 남편은 아내가 갑자기 죽었으며 에밀이 보낸 편지를 보고 그들의 간통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에밀의 세상은 나락으로 바뀌어 삶이 무의미하기만 여겨집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결국 남편이 에밀을 죽여 결국 부인의 장례식에는 남편만 애도하고 에밀은 이페인에게 안겨 빈으로 돌아오는 죽음이 되었음을 묘사합니다. 와우, 대단하죠? 작가는 이렇게 특유의 문체로 당대 오스트리아의 퇴폐적 분위기와 흔한 애정 행각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간통과 죽음의 허망함과 그때까지도 유럽에 남은 관습인 결투를 통해 명예 회복의 부조리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작가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떠한 부조리를 고발해 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